파트 1 오프닝. 무거운 갑옷의 역설. 중세의 기사들은 전장에 나갈 때 적의 화살을 막기 위해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강철 갑옷을 온몸에 둘렀습니다. 그들은 이 무거운 갑옷이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흙탕이나 깊은 강물에 빠지는 순간 그토록 맹신했던 방어막은 스스로를 질식시키는 가장 끔찍한 족쇄로 돌변했습니다. 똑같은 전투원이라도 전장의 지형이 달라지면 생존의 규칙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평원에서는 기동성을 살려 타인에게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술이 통하지만 늪지대에서는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자가 가장 먼저 가라앉습니다. 현대 자본시장의 지형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거대 자본은 특정 산업에서는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가볍게 날아오르지만 또 다른 산업에 진입하는 순간 스스로 무거운 밸류체인을 껴안은 채 늪으로 가라앉습니다. 오늘 스트럭처 익스팬드에서는 단원뿐만 아니라 네슬레조차 왜 분유 시장에서만큼은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딜레마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의 구조적 이중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2 인사이트 익스트랙션. 절연 불가능성과 무결점의 덫. 우리는 1편에서 거대 자본 네슬레가 블루보틀 D를 통해 물리적 매장의 꼬리 위험을 중국 사모펀드에 완벽히 격리시키고 안전한 상표권 수수료만 챙기는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장부를 들춰보면 네슬레 역시 자사의 분유 브랜드에서 크고 작은 오염 사태와 리콜을 겪으며 본사의 재무제표에 심각한 내상을 입어왔습니다. 똑같은 입으로 들어가는 식음료 비즈니스인데 왜 커피에서는 위험을 전가했던 네슬레가 유아식 시장에서는 단원처럼 꼬리 위험을 독박 써야만 했을까요? 기업의 역량 차이나 학습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분유라는 비즈니스가 가진 태생적 한계, 즉 구조적 절연의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블루보틀 매장의 꼬리 위험을 중국 자본에 전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비자가 그 분절을 비교적 쉽게 납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이엔드 커피를 마시며 매장의 운영 주체와 브랜드의 소유주가 다르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브랜드의 무형적 가치만 온전하다면 그 이면의 비용 전가 구조는 철저히 은폐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갓 태어난 아기라면 자본주의의 룰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된 분유 시장은 소비자의 심리적 방어 기제가 극단으로 치솟는 특수 생태계입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분유가 원유를 생산하는 목초지부터 캔을 밀봉하는 공장, 그리고 집 앞의 유통망에 이르기까지 오직 단 하나의 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본사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될 것을 강박적으로 요구합니다. 만약 네슬레나 다논이 원가 절감과 리스크 회피를 목적으로 분유 제조를 제3세계의 OEM 공장이나 외부 사모펀드의 조인트 벤처에 모두 하청을 주고 자신들은 브랜드 로열티만 수취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수십 년을 쌓아온 프리미엄은 즉각 붕괴합니다. 신생아의 부모는 결코 외주화된 위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거대 제국들은 프리미엄을 팔기 위해 블루보틀에서 보여주었던 영리한 위험 전가의 기술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수만 개의 부품과도 같은 원재료 공급망과 거대한 제조 라인을 꾸역꾸역 자신들의 장부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하방을 닫는 것을 포기하고 전체 가치 사슬을 직접 소유하는 무거운 기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무결점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거대 자본이 아무리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깐깐한 매뉴얼을 들이밀어도 지구 반대편 하청업체의 미세한 파이프 오염이나 원료 창고의 온도 변화를 100% 무결점으로 통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99.99%의 완벽한 수율을 달성하더라도 통제망을 벗어난 단 0.01%의 분유캔에서 세를리드 독소나 사카자키균이 검출되는 순간 브랜드는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직접 통제해야만 팔 수 있는 상품이지만 비대해진 가치사슬의 속성상 절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딜레마. 이것이 바로 다논과 네슬레 목에 걸린 올가미입니다. 자, 거대 자본조차 자산의 태생적 성격 앞에서는 위험 전가라는 마법을 쓰지 못하고 한 번의 사고의 본진이 불타오르는 독박 리스크를 감내해야만 하는 냉혹한 구조적 한계입니다. 파트 3 마크로 스트럭처럴 매핑. 운전대의 환상과 자율주행의 딜레마. 우리가 분유 시장에서 목격한 네슬레와 다논의 뼈저린 딜레마, 즉 생명과 직결된 비즈니스에서는 가치사슬의 분절과 위험 전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 냉혹한 로직은 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터인 자율주행 생태계에서 완벽한 동형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대중은 자율주행을 인류의 이동혁명이라 찬양하며 테슬라, 웨이모,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혁신성에 환호합니다. 하지만 구조 설계자의 눈에 자율주행 시장은 블루보틀의 안락한 로열티 모델이 아니라 네슬레가 늪에 빠졌던 유아식 시장의 가장 극단적이고 잔혹한 진화 버전일 뿐입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본질적으로 바퀴 달린 분유입니다. 99.999%의 완벽한 주행 데이터를 뽐낸다 하더라도 단 0.001%의 케이스에서 알고리즘이 흰색 트럭을 하늘로 오인하여 치명적인 인명사고를 내는 순간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구축한 기술적 프리미엄과 브랜드 신뢰도는 하룻밤 사이에 피투성이가 되어 즉사합니다. 만약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이 고장 나거나 디스플레이에 결함이 생겼다면 애플은 부품을 공급한 LG 이노텍이나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율 문제를 탓하며 해당 배치를 리콜하고 하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재무적 타격을 상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의 분산이 허용되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시장의 룰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된 자율주행의 세계에서는 이 꼬리 자르기가 철저히 불가능합니다. 테슬라의 FSD 시스템이 오작동하여 보행자를 덮쳤을 때 일론 머스크가 카메라 센서를 납품한 파트너사나 주행 데이터를 라벨링한 인도의 이름 모를 데이터 하청 업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들의 실수이니 우리 법인의 재무제표는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사회적 규제망과 대중의 극단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는 오직 후드 위에 박힌 최종 브랜드의 로고, 즉 핵심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본사를 향해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도덕적 파산의 청구서를 들이밉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 생태계를 구축하는 빅테크들이 직면한 구조적 절연의 불가능성입니다. 이들은 네슬레가 블루보틀 딜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위험한 실제 주행 물리 연산은 하청업체나 조인트 벤처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만 우아하게 팔며 하방을 닫는 구조를 결코 짤 수 없습니다. 파국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모든 법적 소송과 꼬리 위험은 밸류체인의 말단에서 시작되어 가장 무거운 자본을 가진 IP 홀더의 심장부로 역류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테슬라를 비롯한 자율주행의 선두주자들은 자신들의 재무제표를 방어할 구조적 방화벽을 세우지 못한 채 단원이 앞타미를 껴안았던 것처럼 무결점의 저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체적인 도조 슈퍼컴퓨터를 설계하고 자체 AI 칩을 만들며 외부 라이다 센서의 도입을 극도로 배제한 채 모든 데이터를 자신들의 서버 안으로 우겨넣는 수직 계열화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혁신에 대한 광기가 아니라 밸류체인 끝단에서 외부 파트너가 만들어낼지 모르는 단 0.01%의 치명적 오차를 통제하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100%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지만 무한히 확장되는 도로 위 변수와 타인의 데이터를 절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태생적 딜레마. 자율주행 제국들은 지금 화약고 밖으로 나가는 문을 찾지 못한 채 자신들의 재무제표라는 거대한 폭탄 위에 앉아 끊임없이 안전핀을 맨손으로 부여잡고 있는 위태로운 형국입니다. 파트 4 마이크로 스트럭처럴 매핑 턴키 계약이라는 가장 달콤한 독약. 거대 자본조차 꼬리 위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서늘한 거시적 현상을 목격했다면 이제 시선을 여러분의 미시적 비즈니스로 돌려야 합니다. 자본이 빈약한 개인 창업자나 B2B 에이전시 혹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기획하는 설계자일수록 자신이 뛰어드는 판이 블루보틀의 커피인지 아니면 단원의 분유인지 본질적인 속성을 꿰뚫어 보아야만 파산을 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세 사업자와 기획자들이 자신의 몸값을 높이거나 대형 클라이언트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결과에 대한 100% 완벽한 보장을 약속하며 기획부터 최종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온몸으로 떠안는 이른바 턴키 계약의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클라이언트의 핵심 서버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IT 인프라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거나 병원의 환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대형 수주를 따내기 위해 여러분은 단 1초의 서버 다운타임도 없을 것이며 모든 데이터의 보안을 완벽히 책임지겠다고 장담하며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자, 겉보기엔 능력 있는 전문가의 헌신처럼 보이지만 재무적 구조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이제 거대 기업들도 피하려 했던 무결점의 저주를 여러분의 얇은 재무제표 위에 통째로 올려놓은 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아마존 서버의 일시적 오류나 클라이언트, 내부 직원의 사소한 조작 실수로 인해 단 10분이라도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해킹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클라이언트는 아마존을 탓하지 않습니다.
최종 방어막을 자처했던 여러분의 법인을 향해 수십억 원의 영업 손실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1억 원의 용역비를 벌기 위해 회사 전체가 날아가는 100억 원짜리 꼬리 위험의 연대 보증을 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생명줄과도 같은 핵심 데이터나 인프라 영역은 본질적으로 분유 시장과 완벽히 동형입니다. 치명적인 오류가 났을 때 그 책임을 하청업체나 외부 변수로 절연시킬 수 없으며 모든 타격이 여러분의 본진으로 직격합니다. 설계자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맹목적인 성실함으로 위험을 예방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텀시트의 구조를 재설계하여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분유해서 커피 캡슐 모델로 강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여러분이 모든 물리적 통제권과 실행 책임을 지는 구조 자체를 기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버를 직접 만지거나 환자 데이터를 여러분의 서버에 보관하는 실행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압도적인 마이그레이션 설계 도면과 보안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지식 재산권만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받는 포지션으로 물러서야 합니다. 계약서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에는 반드시 이 문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본사는 고도화된 컨설팅과 알고리즘 툴을 제공할 뿐 이를 물리적으로 실행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최종 운용의 책임은 클라이언트 내부 전산팀의 재무제표에 귀속된다. 클라이언트가 자체 인력으로 여러분의 도면을 따라 스위치를 누르도록 만들고 여러분은 철저하게 지시만 내리는 벙커 밖의 설계자로 남으십시오. 만약 클라이언트가 실행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시스템이 마비되더라도 여러분의 재무제표까지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꼬리 위험은 실행의 주체인 클라이언트의 법인 안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절연이 불가능한 위험한 껍데기는 타인의 손에 쥐어주고 통제 가능한 안전한 알맹이만 여러분의 장부 안에 남기는 것. 이것이 턴키라는 달콤한 독약을 피하고 마이크로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여러분의 자본을 영구적으로 방어하는 가장 이기적이고 압도적인 생존의 룰입니다. 파트 5 스케일러블 애플리케이션 GPS는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재무제표를 향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절연이 불가능한 생명줄은 무엇이며 여러분은 왜 아직도 그 무거운 실행의 껍데기를 얄팍한 책임감이라는 미명하에 온몸으로 껴안고 있습니까? 자본이 부족한 대다수의 기획자나 초기 창업자들은 치명적인 착각 속에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번거로우며 가장 책임을 많이 져야 하는 실행의 영역을 자신이 도맡아야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 설계자의 눈에 이것은 가치 창출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남의 폭탄을 내 것일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오는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에게 수조 원의 현금 유보금이 없다면 단 한 번에 0.01%짜리 꼬리 위험이 터지는 순간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기득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남보다 땀을 더 흘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청구서가 날아오는 주소를 합법적으로 변경하는 구조의 변경입니다. 여러분만의 안전한 딜룸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액션 플랜은 비즈니스의 정체성을 오퍼레이터에서 아키텍트로 강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기업의 마케팅을 대행하는 퍼포먼스 에이전시나 고객의 자산을 굴려주는 소규모 투자 자문사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여러분은 클라이언트의 예산을 직접 통제하며 100%의 수익률 달성을 약속하는 턴키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광고 계정이 정지되거나 시장의 매크로 변수로 인해 수익률이 곤두박질치면 클라이언트는 여러분의 멱살을 잡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러분의 얇은 재무제표가 온전히 독박을 쓰는 단원의 앞타밀 구조입니다.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으십시오. 여러분은 직접 광고 세팅의 스위치를 누르거나 클라이언트의 자산을 대신 매수하는 물리적 노역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합니다. 대신 여러분의 고도화된 경험과 직관을 하나의 알고리즘, 표준화된 전략 템플릿 혹은 노코드 기반의 대시보드라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으로 응축시키십시오. 여러분이 클라이언트에게 파는 것은 실행력이라는 육체노동이 아니라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는 내비게이션의 좌표여야 합니다. 계약의 뼈대인 텀시트를 짤 때 여러분은 클라이언트 측의 내부 직원이나 제3의 하청 업체가 반드시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직접 운전대를 잡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약서에는
본사는 고도화된 전략 IP와 소프트웨어만을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며 실제 예산의 집행과 최종 승인의 법적 책임은 100% 클라이언트 본사의 재무제표에 귀속된다는 무자비한 링펜싱 조항이 새겨져야 합니다. 이 교활하고 완벽한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하방은 영구적으로 닫힙니다.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의 도면대로 실행하여 대박을 터뜨리면 여러분은 전체 매출의 파이프라인에서 수수료를 영구적인 로열티로 뜯어옵니다. 반대로 클라이언트의 주니어 직원이 세팅을 실수하거나 것이 경제가 붕괴하여 프로젝트가 파국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징벌적 손실과 시장의 비난은 운전대를 잡은 클라이언트의 장부 안에서 타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법인에는 단 1원의 피해도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벙커 안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다가 여러분들의 미숙한 실행력이 완벽한 알고리즘을 망쳤다라고 지적하며 시스템 복구를 위한 고액의 프리미엄 컨설팅 팩을 두 번째 청구서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운전대를 쥐려다 무결점의 저주에 빠졌고 거대 빅파마들이 임상이라는 지옥불을 바이오 벤처에게 넘기며 살아남았듯 자본의 크기와 무관하게 생존의 로직은 동일합니다. 타인에게 위험한 칼자루를 쥐어주고 여러분은 칼을 쓰는 비급만 대여해 주십시오. 피는 상대방이 흘리고 전리품은 여러분의 금고로 들어옵니다. 무거운 실행의 장비를 내려놓고 판의 규칙을 지배하는 자, 구조는 언제나 규모를 압도합니다. 파트 6. 클로징. 껍데기를 전가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거대 자본 단원조차 유아식이라는 생태계가 강제하는 절연 불가능성과 무결점의 저주 앞에서는 치명적인 꼬리 위험을 피하지 못하고 재무제표를 불태우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물며 자본의 방화벽이 없는 개인이 남의 비즈니스를 대신 실행하며 100%의 결과를 보장하려 드는 것은 알량한 장인 정신이 아니라 파국을 향한 맹목적인 돌진일 뿐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물리적 껍데기와 운용의 책임은 철저히 타인의 재무제표 위로 전가하십시오. 여러분이 벙커 안에서 영구적으로 소유해야 할 것은 오직 위험이 제거된 설계 도면과 지식 재산권 뿐입니다. 스트럭처 이즈 스케일러블. 금융의 눈으로 여러분의 판을 다시 보십시오. 스트럭처 익스펜드, 엔드,